최근 일본 매체들이 쏟아내는 한국 관련 특집 기사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자국 정부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를 특집 뉴스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코드 차이나는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분노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에 나선 중국 정부의 한일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조치를 꺼내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덕분에 천문학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이 중국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SMIC와 CXMT의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매체인 아시아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캐논과 니콘을 비롯해 미쓰비시 화학 등 구체적인 기업명도 거론됐으며 아시아 타임스는 중국이 우려해오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가속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막히고 핵심 소재 조달 불안이 커질 경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시장 진출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 공급망 변화와 가격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기사는 이 같은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서도 언급됐듯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EUV 노광 기반의 DRAM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다져왔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투자로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와 CXMT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포토레지스트와 EUV 장비를 비롯해 일본산 첨단 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일본의 수출 중단은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단기적으로 마비시키거나 생산 단가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다시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맹과 협력을 이념보다는 현실적 국익과 전략적 균형의 기초에 운영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접근 방식이 이번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직접적 수혜로 연결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이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일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번 충격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과거 한일 갈등 당시 소재 공급 차질을 겪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의 국산화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대외 공급망이 안정된 덕분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외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EU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을 상대로도 반도체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미국과는 안보 기술 패키지 협력을 강화했고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는 첨단 제조와 AI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망라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대한 공급망 회랑 구축과 유럽과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확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특정 지역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동맹 안에서 핵심 전략 품목을 조율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번 일본의 조치로 공급망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이 정치적 보복이나 규제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중일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재도약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가격은 다시 공급 부족 압력을 받게 되고 시장 점유율은 한국으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확장과 기술 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도 이 기회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왜 이 같은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만을 두고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격렬한 갈등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했다는 것은 동북아 공급망 지형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안전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대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단 반도체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 기업이 대두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큰 위기에 봉착하자 결국 한국 기업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요타 통상의 이마이 도시미스 사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용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해 자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LG그룹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분단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추진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또한 향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요타 통상은 올해 들어 한국 LG그룹 계열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업과 음극재를 담당하는 SK그룹 계열 기업에 잇따라 출자하는 등 한국 기업과의 자본 제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도요타와 공동 운영 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 배경에는 미중 대립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이 있다. 중국 제조업체의 배터리 부품은 현재 북미에서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마이 사장은 중국 공급이 끊기더라도 북미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미국에서의 배터리 수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쟁 상대는 중국산 배터리다. 이마이 사장은 중국산 배터리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능뿐 아니라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면에서도 경쟁 가능한 수준을 확보해 세계 배터리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그는 협력 중인 LG와 SK 등의 그룹과는 배터리 관련 분야에서 다른 지역 대응이나 배터리 이외의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력의 폭을 넓힐 방침을 밝혔다. 이마이 사장은 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히토류를 꼽았다. 대체 공급원이 없고 자동차뿐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는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며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면 정말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이 협력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본 매체의 이번 보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도요타의 차량용 배터리 공장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번 보도가 가진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공급망은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분화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본 기업들조차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1위 자동차 그룹인 도요타가 자국의 소재 부품 대신 한국 기업과의 자본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산업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최적의 선택지로 보고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북미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배터리 제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비롯해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북미 법인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잇는 전기차 배터리 체계에서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광물 조달과 CATL 견제에 더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과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풀어내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의 배터리 부품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일본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통상 사장 역시 중국 공급이 끊기더라도 북미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의존도를 버리고 한국과의 협력축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는 한국 정부의 실용적 균형 외교가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채널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는 양자 균형 전략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협력은 확대하고 충돌은 최소화하는 균형 외교를 천명해 왔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외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복원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공급망 협력에 실용적 접점을 남겨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어느 쪽의 보복도 받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빈틈을 경제적 수혜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고 북미 현지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의 절박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의 리스크를 한국이 완충하는 것을 넘어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까지 거두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국제 공급망에서 중심국가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국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준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이라는 국제외교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에 두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회를 넓혀주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을 다룬 일본 매체의 특집 보도로 인해 일본 정부가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내로라 하는 경제 매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경제기관마저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두고 연일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외무역진흥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는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국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크게 부러워하는 특집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일본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래에는 국내 수요 중심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 한국 정부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흐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방산특사로 임명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파견하는 등 해당 분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수출 동향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은 1975년 필리핀에 탄약을 수출한 데서 시작된다. 다만 이거는 금액과 물량 모두 소규모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수출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설립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에는 자주포 등 기존형 중형 전투체계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는 고성능 미사일 등 기술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 수출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총액은 202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에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에서 추이를 보이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1년에 7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100억 달러의 벽을 한 번에 돌파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성사된 계약사업의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수출 대상국과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종류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0년대 전반에는 4개국이던 수출 대상국이 2025년에는 12개국으로 늘었고 무기체계의 종류도 10종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대상국과 품목 그리고 주요 수출 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더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이 중심이며 일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로의 수출도 확인된다. 현재 12개국으로의 수출에 더해
신규로 3에서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에 이르기까지 실전 운용 경험이 있는 장비 수출이 많다.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와 천궁 등 미사일로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차세대 전투기나 잠수함 등 고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출 사례로는 폴란드와 UAE 등으로의 수출이 주목된다. 특히 폴란드와는 2022년에 K2 전차 180대를 포함해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등을 묶은 총 123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천무의 구매 계약도 체결되는 등 폴란드로의 방위산업 수출은 다변화되는 양상이다. UAE와는 2022년에 천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국 최초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천궁은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에도 성공했다. 이 같은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도약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 성약에는 정부 간 협상이 전제 조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톱세일즈가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도 여기에 주목해 앞서 언급한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123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해당 분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년에 한 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와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올해 아덱스에는 35개국 약 600개사가 참가해 총 449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34개국 약 550개사가 참가하고 총 294억 달러 수주 상담이 이뤄진 2년 전 행사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아덱스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KF-21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미국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에도 관심을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밖에 올해 아덱스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AI 및 무인 시스템이 다수 전시되어 각국 바이어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한 유럽 각국의 방위력 강화와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 수요 등이 성장에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기관의 이 같은 충격적인 보고서에 뒤이어 일본의 주요 경제 매체들 역시도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한국 정부의 전략 좀 따라 배우라며 연일 목청을 높이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JB프레스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방산기업들이 엄청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른바 일본 정부의 방위 예산으로 연명하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록한 경이적인 수출 실적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뒷받침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상위 100대 방산기업의 군수 매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7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의 분단 심화에 따른 군비 증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군수 산업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 일본은 32위 미쓰비시중공업과 55위 가와사키중공업을 비롯해 64위 후지스와 76위 미쓰비시전기 그리고 83위 NEC 등 5개사의 매출 합계가 40%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21위 하나그룹과 더불어 60위 LI진엑스원과 70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80위 현대로템 등 4개사 합계가 31% 증가한 141억 달러였다.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하나는 42% 증가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차지했다. 일본 5개사의 매출이 과거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에 안보 방위 3문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의 5년간 방위력 정비비로 43조 엔을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방위 예산은 첫 해부터 크게 늘어났고 2024년도에는 사상 최대를 경신해 올해는 8.7조 엔으로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방위 안보 체제의 재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회원국들은 재군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의 재군비가 큰 요인이다. 나토 회원국들이 즉시 납품과 대량 조달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기업이 생산 능력 부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신속한 납기와 양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의 계약 총액은 최소 160억 달러 규모로 여겨지며 올해도 K2 전차 180대에 대한 추가 계약이 체결되는 등 한국 역사상 최대급 무기 수출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무기 수출을 국책으로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대통령이 직접 무기 수출의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다. 한국 기업은 나토 탄약과의 호환성을 갖춘 무기를 양산할 수 있다. 납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빠르고 가격 경쟁력도 높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탄약과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맞추어 한국은 2027년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4대 군수 수출국의 한 축에 끼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에서는 수출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웃돌았다. 또한 육군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해군의 신형함정 등 국내 조달도 증가하고 있다. 하나는 K9과 천무에 더해 120mm 자주박격포와 잠수함 그리고 군용 레이더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우주 로켓 엔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밀유도무기 제조기업인 LIGNX1은 각종 미사일과 군용 레이더뿐만 아니라 해군용 소나 및 어뢰와 무인기를 비롯해 유도무기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생산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공격기와 초음속 고등훈련기에 더해 K-10F과 KT-1 훈련기는 물론이고 군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상 장비를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K2 전차와 주력 전차인 K1A2의 근대화에 더해 경장갑 차량과 장갑 회수차 그리고 상륙장갑차 등을 맡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수출을 위해 장비를 표준화해왔다. 나토 규격에 맞추어 1년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급망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방위 장비의 톱세일즈를 위해 직접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중동 국가들을 돌았고 한국 방위사업청이 정부 간 계약을 지원했다. K2는 모듈식 엔진을 채택했고 K9은 나토 탄약과 호환된다. FA-50은 나토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며 천무는 사용하는 로켓을 상대국별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캐나다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공동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방위산업은 양산 체제의 병목을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의 군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급신장했지만 43조 엔이라는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전수방위 원칙상 수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방산 관련 주가가 급등해도 다품종 소량 생산과 취약한 공급망이라는 과제가 있다. 해상자위대용 호위함과 잠수함은 연간 한 척에서 두 척 생산이 한계이며 탄약 생산 라인도 빈약하다. 일본 기업은 부문별 칸막이가 심하고 방위장비청과의 조정도 기업별로 이루어진다. 기종당 생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달 단가가 높아지고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장비 수출에 강한 제한이 걸려있다. 결국 일본 사회가 한국의 위상에 강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은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토 탄약과의 호환 체계와 1년에서 2년 만에 대량 양산 가능한 표준화된 구조를 갖춘 반면 일본은 지금도 호위함과 잠수함을 1년에 한 척에서 두 척밖에 만들지 못하는 극저속 생산 체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묶여있어 해외 시장에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 크게 부러워하는 부분은 정부와 기업의 일체화된 수출 체계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톱세일즈를 펼치고 여기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정부 간 계약을 설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업마다 방위장비청과 별도로 조정해야 하고 부문별 칸막이가 두꺼워 대규모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국제 경쟁력에서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긴급한 재군비에 돌입하자 미국, 독일 기업들이 생산 능력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을 통해 나토에 호환되는 무기를 즉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한국이 없었으면 방위 공백이 났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속도와 공급망 점유력 면에서도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낙후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회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구조적 시스템적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표준화 설계와 나토 규격 호환에 더해 모듈형 엔진과 맞춤형 미사일 그리고 빠른 양산 능력과 정부의 외교력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한 세계 방산 탑4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유일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가 만들어낸 국제적 위상 상승은 단순한 수출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군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실질적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